해결해 봅시다. 이게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이렇게 원래 이 노래서 그런가? 아 그래요? 아니네. 자, 첫 번째를 보면은 자, 교과서 해결해 봅시다여가지고 이 보면 이제 하나는 논설문과 관련된 거, 하나는 협상에 관련된 건데 일단은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는 3편을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어려운 글들은 아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로봇 시대의 인간의 일, 그래서 약간 이제 AI, 인공지능 그런 거 있잖아. 이제 그런 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들을 좀 다루는 거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협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화법 파트 있잖아요. 화법 파트에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인데 1학년 때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장 그걸 어디다 이제 설치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왔군요. 반갑네요. 다행이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로봇식의 인간의 그래서 백발백중은 그걸 원래 봐야 되는데 이제 놓고 왔을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일단 이걸로 좀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백발백중 7단어 우리 좀 풀어 보셔야 됩니다. 약간 국어는 안 해도 티가 잘 안 나. 그래서 미리 좀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 자, 보면은 일단 갈래를 잘 보세요. 논설문입니다. 근데 이제 설명적 논설문 여기다 좀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일단 이게 공부를 그냥 쓱 지나가면 이게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설명이 좀 제법 있어. 그래서 설명적 논설문이다. 저걸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쉬웠긴 한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막 기계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공존과 공생을 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답으로 뭔가 기계와의 어떤 경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기계랑 공존하고 공생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상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서술상의 특징이 제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인용하는 게 나오고요. 이제 박사 스티븐 호킹 박사 말 뭐 인용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유추의 방법 이렇게 유사한 것을 빗대서 설명하는 거. 그래서 인용, 유추 특히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서술상의 특징 뭐 쉽게 해결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죠. 인공지능은 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렇게 나오죠. 자, 뭐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래서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부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해서 지금 처음에 이 개념으로 시작한다. 저런 것도 별건 아니지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인간과 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말도 중요하지. 이 문장도 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도 있는데 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해서 요거에도 별표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인간과 대화도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똑똑한 기계가 되는 것은 반길이인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문형 어미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야 된다. 자, 아니면 주인과 노예 관계를 역전시키는 재앙이라고 경계해야 할 일인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의문형을 하면 관심 유발 뭐 이런 것도 이제 서술상의 특징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좀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건지 아니면 안 좋은 건지 해서 대조의 관계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세계적 석학들이 인공지능 개발이 결국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요 사람이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며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좀 이제 불안한 거지. 이게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거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생각하는 기계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미지의 영역이며 미래 사회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인지는 격렬한 공방, 이제 논쟁 이런 얘기겠지. 이런 문제 어휘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또 지울게요. 인류가 이제껏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와 마주했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신기술의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밑바닥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이런 일이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일종의 좀 대화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좀 체크해줘야 되겠지. 근데 사실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받아들이고 있잖아 우리가, 맞지?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니까 사실 이제 기계가 없으면 대체할 인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적응돼서 여러분은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 맞죠? 요즘 아이폰 같은 거, 시리 같은 거 사용하나요? 시리 아마 알람 맞춰줘 뭐 이런 거. 아직까지 좀 거부감이 있군요 다들. 혹시 한 사람 있어요? 시리아 모닝 기상 알람 맞춰 이거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어? 좀 거부감이 좀 있죠 약간. 얘랑 대화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상한 거죠? 사용하나요? 손이 그냥 아직은 그 정도 상태군요. 자꾸 정들까봐 시리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제가 이상하죠. 오버하는 거죠. 네. 자,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영화가 있죠. 여기 보면 터미네이터 미래의 시작과 전쟁, 이것도 옛날 영화고. 아이로봇 2004년인데 여러분들 몇 년생이죠? 07년생이군요. 그래요. 이 영화 혹시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사실 이제 명작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로봇, 아이폰 뭐 이런 것처럼 아마 제목을 유추했을 것 같긴 한데 꼭 이때는 아이폰이 없을 텐데 아무튼 이거 나중에 이제 방학 때 시험 끝나면은 한번 보세요. 명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번 들어가죠. 이것도 띵작입니다. 이거는 별로 망했던 것 같아. 이거는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옛날 영화는 이런 상상에 이게 닿는데 지금은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게 재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맨날 죽이는 얘기만 나오니까 볼게 없어. 아무튼 자 보죠. 인공지능의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과제는 두 갈래다. 로봇을 향한 길과 인간을 향한 길이다. 그래서 이거 체크하면 되겠지. 로봇, 그다음 인간. 자, 첫째는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를 강력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까요? 이 통제 동그라미 쳐야지. 통제. 이렇게. 자, 로봇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 약간 이제 법적인 측면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입법적 차원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살인 로봇을 막는 국제 규약이니까 역시 입법적 차원 이렇게. 자, 또한 다양한 상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알고리즘에 체크해두고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로봇이 작동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기술적 차원 이렇게. 자, 설계자의 의도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로봇이 스스로 무력화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 무력화하는 거지 막 이제 막 인간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아예 탁 그냥 폭발하는 거지. 그래서 자폭 스위치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게 지금 다 기술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과학자들은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만들어내고 입법자들은 강력한 법률과 사회적 합의를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과학자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입법자의 역할 이렇게 키워드 잡으면 되겠습니다. 통제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한 문제 정도 나오겠지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죠. 자, 둘째는 생각하는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을 찾아. 인간의 측면이겠죠 어떻게 보면. 로봇이 아니라 인간을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인간 고유의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해낸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이 여전히 구분될 것이다. 차이가 있는 거지. 인간에게는 감정 의지가 있다. 이제 별표 치면 되겠죠. 자,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사실 좋은 건 아닌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이다. 자,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감정이 따라하면 안 되잖아 사실. 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의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인류는 진화의 세월을 거쳐 공감과 두려움,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발달시켜왔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수백만 년 지나가서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이다. 이렇게 짚어두면 되겠습니다. 감정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얘기겠지. 감정과 의지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여담이지만 이 영화에서 보면은 약간 이거랑 좀 관련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 주인공이 딸이었나? 딸이 물에 빠졌어. 그래서 딸이 물에 빠졌는데 로봇이 이제 이 로봇 같은 이건 이제 업그레이드된 건데 그 전 로봇이 구하러 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딸이랑 이 남자 이제 윌 스미스인데 딱 이렇게 둘이 물에 빠져 있는 상태야 지금. 그러면은 로봇이 분석을 합니다. 얘는 살아날 확률이 얘는 뭐 70%. 어른이고 하니까 얘는 어린아이니까 소녀니까는 뭐 20%인가 아무튼 뭐 대충 그래. 로봇이 딱 계산해놓고서 얘가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를 구합니다. 그래서 막 얘가 날 구하지 말고 막 얘를 구해 했는데 로봇은 딱 데이터가 얘가 살 것 같습니다 해서 얘를 구합니다. 그때부터 얘는 로봇을 싫어하거든. 이제 만약 사람이면 어린애를 먼저 구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제 로봇은 데이터로 하니까 감정과 의지가 얘는 없는 그런 거잖아. 아무튼 이제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자,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이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의 과제라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철학적인 질문은 개인에게 던져진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인공지능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인간에 능가할 수 없는, 기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다. 자, 능력이 무엇이냐 묻는다. 인간은 이것은 단지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다. 이 문장이 중요한 거지. 이기려고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결핍을 체크해야 되겠고요.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처음 마주하는 위험과 결핍을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 이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이것은 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 아까 얘기했던 그 감정 있잖아. 인간과 기계를 부르는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 고통과 같은 인간의 약점을 기계에 부여하지 않겠지.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 하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주제입니다.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의 궁극적인 방향은 기계와의 경쟁이 아닌 공정한 공생이다. 이렇게 인간의 고유한 속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은 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서도 인간이 생존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끝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결하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나요? 지금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맞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이렇게 무슨 뭐 약사라는 직업도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딱 입력해가지고 뭐 하면 짜자작 해가지고 뭐 뚜루룩 뭐 이렇게 뭐 해도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변호사나 뭐 이런 것도 다 AI가 찌리릭 하면 그 데이터 그냥 판례 집어넣고 뭐 돌려도 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 근데 인간만이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뭐 약을 짓더라도 그걸로 하진 않겠지. 사람 상태도 보기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판결 내릴 때도 좀 이상하게 판결 내리긴 하지만 그래도 판결은 사람이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요게 좀 별표를 한번 쳐볼까요? 요걸 잘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감정, 결핍과 고통을 느낀 존재고 의지, 유연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찾아낸다는 거. 이렇게 잘 연결해 줘야 돼요. 여기서 요거를
별표를 쳐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약간 뜬구름 잡는 내용이긴 하지. 사실은 유연성과 창의성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사실. 그래서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습 활동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자, 뭐 이것도 뭐 지금 내용 정리하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냥 다만 우리 요거에만 좀 별표를 쳐보죠. 요거. 그래서 방안 1과 방안 2. 그래서 하나는 뭐 사회적인 측면이긴 한데 이제 과학자, 입법자고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고유한 특성, 유연성과 창의성 그거 가지고 이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머릿속에 아마 글이 구조가 잘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계속 했던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뭐 그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점 있잖아. 314페이지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보면 지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은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두뇌 기억 용량이 감소, 기억력이 암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 사실. 지금 요즘 암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사 같은 거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이걸 왜 외울까? 뭐 이런 생각 들고 맞지?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은 국어 시험이 그래서 수능에서는 암기한 걸 안 내는 거잖아. 다 정보 찾는 거 연습하는 걸로 계속 내고 있으니까 내신 시험은 암기가 필요하고 모의고사는 암기가 필요 없고 막 이런 게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암기가 중요하긴 해요. 어느 정도 암기도.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그 다음에 315번, 아니 15페이지 로봇 소리. 이 아저씨 재벌집 막내 아들 회장님으로 나오셨던 최근에 한데 이건 이때 망했죠. 우리나라 원래 로봇 영화가 나오면 좀 망합니다. 이 글의 특징은 뭐냐면 이 글은 로봇이 감정이 없는 걸 했는데 이 로봇은 감정을 갖게 되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관이 로봇의 도움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과 로봇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바로 길을 떠나는 모습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일단 공존에 좀 체크해두고요. 공존.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 별표를 쳐야 됩니다. 혹시 이제 뭐 시험에 나오면 이게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리지 않는데 알면 너무 쉬워. 자, 글쓴이는 자 아까 글쓴이는 감정과 의지가 인간과 로봇을 구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영화 로봇으로 이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로봇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인간과 소통을 하며 서로 의지하는 모습. 그 다음에 스스로의 판단을 교실에 끊거나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모습. 그래서 요 영화에서는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로봇을 보여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가 7-1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좀 가볍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협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늘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는 뭐 남신, 유도, 박시봉 말고 또 어디 나갔나요? 다른 반은? 혹시 오늘 국어 수업 들은 친구들은? 은솔이네 반은 뭐 나갔습니까? 저랑 같은 반. 아, 그리고 또 오늘 저 지혜는 뭐 안 나갔어요? 국어 안 들었어?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협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319페이지. 319페이지 협상 이렇게. 자,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이나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협하고 조정. 일단 여기 지금 보면 갈등이 일단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타협하고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협상의 단계가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시작, 조정, 해결. 그래서 저걸 기억을 해야 돼요. 시작, 조정, 그 다음에 해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시설 건립. 우리 이제 뭐 화장한다고 하잖아. 사람이 죽으면 맞지? 근데 이게 약간 좀 그러면 안 되지만 아직 우리 문화에 있어서 좀 혐오시설로 좀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게 동네 입구하면 막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게 또 화장할 때 좀 냄새가 또 사실 나기도 합니다. 안 난다고 하는데 약품 처리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좀 그렇잖아. 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건립 문제로 푸른시와 초록구의 협상을 살펴보며 타협과 조정하면서 이제 협상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각의 어떤 입장이 있겠죠. 일단 뭐 푸른 시 하니까 당연히 이제 시에서는 짓긴 져야 돼. 근데 이제 어느 구에 짓는 게 문제였는데 초록구에 이제 하늘상에 대한 최적인 거야. 근데 이제 초록구 입장은 반대하잖아. 당연히 반대하지. 뭐 집값 떨어지고 막 이럴 거 아니야. 환경오염, 교통혼잡. 사실 집값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잖아. 교통혼잡은 이제 화장할 때 이제 차들이 막 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 환경오염 얘기하니까는 뭐 공해 발생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 실제로 사용하겠다. 공원 형태로 건립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공원처럼 여기 있는 거죠. 딱 화장터가 있긴 하지만 공원처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화장실 건설립을 수용하되 화장의 시설을 최소화해야 된다. 또 최소화해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는. 자, 그다음에 피해 보상 차원에서 편의 시설 같은 거를 주장하겠다. 뭘 좀 더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이제 최소 요구사항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15개를 최소 설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돼야 되고 의료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 이제 뭐 병원 같은 거 좀 줘달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은 뭐 화장 이런 데 가본 적 없는데 저 예전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세종에다가 화장을 했었는데 진짜 공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공원인 줄 알고 이제 산책할 것 같이 생겼는데 알고 보면 화장터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거기서 산책하겠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요즘은 저렇게 건립을 많이 합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뭐 이렇게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네요. 이거 또 재미없을 텐데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예의상. 자, 우리 초록구는 하늘산 자락에 자리 잡아 공기가 맑고 주변 환경이 조용히 유명합니다. 초록구가 다른 지역보다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도 우리 국민들은 하늘산의 자연 조건에 큰 의의를 두며 생활해 왔습니다.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이제 푸른시에서 추진하는 추모공원 건립 사업이 시 차원에서 필요한 일을 알겠지만 니들 입장을 알겠지만 이러한 결정이 화장시설 가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그다음 여기 나오네 여기서는 이제 혐오시설 설치된 직감하라 여기 있잖아. 이게 가장 클 수도 있어 사실. 지역 주민이 입을 피해를 고려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초록구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건립을 반대합니다.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 입장을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알겠죠? 기본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시 관계자가 최근 화장에 대한 국민 호응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그렇죠 이제 다 화장하잖아 솔직히. 푸른시의 화장률은 2016년에 이미 80% 넘었고 앞으로 점점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푸른시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좀 이렇게 하기 웃긴데 부족하다는 얘기가 사람이 자꾸 죽어가니까 수요자의 약 20%가 3일장을 원하는데도 4일장 이상을 치르거나 좀 약간 무서운 얘기 같은데 3일 하고 이제 화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계가 가동이 한계가 있으니까 더 그냥 같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4일장 이상을 치르거나 다른 지역 화장 이용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으면 딴 데 또 이동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자, 이에 시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하늘산 일대가 시설 건립에 최적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초록구에서는 환경오염과 집값 하락의 가능성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확보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보죠. 자, 초록구 대표. 자, 우리는 다음 같은 상황에서 심각한 피해를 예상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할 수 없다는 거지. 저희 조사에 따르면 화장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카드뮴, 염화수소, 미세먼지, 다이옥신, 수은 등이 배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대형 차량이 통행하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이제 막 사람들 버스 같은 거 있잖아. 이제 교통 혼잡, 소음 등 조용한 삶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 것입니다. 자, 우리 주민은 환경적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이러한 주거 조건의 하락으로 입을 경제적 손실 체크하면 되겠죠. 일단 경제적 손실도 있고 환경오염도 있고. 자, 우리는 화장시설 설치가 주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아직 우리나라에서 화장장이나 묘지가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게 강해요.
그러나 화장실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상으로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이웃간 일본, 중국도 주택가 화장 사실 특히 뭐 일본 놀러 가면 알겠지만 화장터 되게 많아. 집 근처에 맞지? 무덤도 막 많고 보면. 자, 아무튼 일본은 도쿄 도심에만 공용 화장장이 20개가 넘는데 그 중에는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해 바로 옆에 6층 높이의 아파트가 나란히 서 있는 현대식 화장장도 있습니다. 이거 아마 봤을 겁니다, 맞죠? 이번에 건립하는 시설도 장례식장, 화장장, 보안당을 포함한 추모공원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거 체크하면 되겠지? 추모공원이다. 자, 시민들이 녹지와 다양한 문화시설을 휴식 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단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공원 형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받잖아 이제 말을 그렇게 하니까. 아니 장례식장과 보안장이 있는 곳에 어떤 문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주민이 어떻게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제 얘기하겠지. 자, 초록구 주민들께서 새로 조성되는 추모공원이 문화시설 기능에서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봉안당과 그다음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최소 필요 시행이 그럼 이렇게 하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지. 한 발 양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이 지점을 문제를 제기하니까 뭐 이곳까지 다 장례식장이든 봉안당까지 뭐 완전 그냥 사람 구워 있는데 얼마나 그래. 그냥 화장장만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맞지? 자, 원안을 수정하여 문화시설이 성격이 강화된 추모공원 조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의 처지를 이해하고 봉안당과 장례식장을 제외하는 안으로 수정해 고맙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되겠지 이제? 그러나 화장장이 있다는 것이 최대한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티가 안 났으면 좋겠지. 그 은근히 숨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례 차량의 출입이 하늘산 등산객과 인근 주민의 눈에 덜 띄도록 자, 화장시설이 지하하고 이거 체크해야 되겠죠? 진입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도 주민의 처지에서 화장장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방해한 설계가 충분히 천천히 했네 이 사람들이 맞죠? 자, 보시겠습니까? 지상에는 나무숲 공원을 조성하고 방문객 출입하는 곳은 이 나무숲에 가려지게 자, 설계하여 땅에 묻힌 듯이야, 맞지? 드러나지 않는 건물을 지으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주변경과 어울려 지붕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한번 눈으로 보면 더 좋을 텐데 최근에 진짜 이렇게 많이 짓니다. 제가 갔을 때도 무슨 공원인 줄 알았어, 사실. 자, 초록구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축 설계 차원에서 기존 화장지의 단점을 보완하려 무심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우려한 것은 환경 문제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제 하나는 어느 정도 해결했어, 맞지? 화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매연, 분진, 다이옥신, 환경이 오염되어 주민의 건강한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네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에 대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장 문화가 발달한 선진 기술 도입하여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걸 이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화장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향유형 화장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체크해두고요. 자, 이 시설은 자,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수온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향유형 화장로가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른 말씀이십니까? 또 제거를 확신하시지만 다이옥신이 수온에 배출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90% 제거한다고 했지만 배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지적을 하네요. 자, 그러니까는 네, 향유형 화장로 말이 좀 생소하시죠? 우리도 생소하니까 이제 알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향유형 화장로는 연소 물질을 화장로 내부에서 사회 연소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회에 동그라미 쳐두고요. 자, 매연가스가 밖으로 바로 배출되지 않아서 왜냐면 내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배출가스와 냄새 문제를 해결하는 최첨단 친환경 화장로입니다. 참 이상한 질문을 왜 집어넣었을까 학생들 질문에. 자, 아무튼 또한 걱정하는 다이옥신과 수은의 배출량 매우 미미합니다. 다이옥신 배출은 소각시로 허용 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 수은 배출 기준은 10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 기억해야 되겠다. 다이옥신 배출은 10분의 1, 그 다음에 수은은 1000분의 1 이렇게. 자, 저희가 설치할 화장로는 이 또한 분사 냉각 장치와 여가 집중실 먼지 같은 거 걸러 나오겠지? 그래서 9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장로 시스템이 개선돼도
그래도 화장로 15기가 하루 6회씩이나 화장을 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화장장 및 화장로의 규모를 반으로 좀 약간 무리하다 맞지? 반이나 줄여달라니까 맞지? 그러니까는 우리 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화장로의 규모는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그 최소 요구 사항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15개는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양보 많이 했는데 이거는 힘들어. 우리 더 이상 양보하기 좀 이건 선 넘은 거야. 이것까지 더 줄여달라는 거. 우리 시민들이 인근 시의 화장실에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때에 쾌적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장애를 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초록구 주민 여러분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15기 미만을 운용하면 새 화장장을 건립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계획은 20기를 설치해 20기였는데 5개가 줄고 8회였는데 6개로 한 거잖아. 환경 및 주민공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최소 규모를 추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보를 받아들이는 거겠지. 15개 운영이 현실적인 최소 필요량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안전하도록 관리하는 걸 철저하게 운영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대표로 구성된 감시단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 축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 조건을 달았죠. 저희도 환경감시제도를 운영하여 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주변 500m 이내 대기, 수질, 오염, 환경을 지속해 평가하는 환경을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거 체크해야 된다, 맞지?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것 감시단에 맞지? 또한 환경 오염 없이 시설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만약 주민이 우려하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하겠다네, 감축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한 걸 또 받아들이네, 맞지? 그래서 서로 이제 타협과 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한 환경 유지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 하나 더 얘기해야 되잖아. 푸른시의 필요시설 확충으로 저희 구민이 입게 된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할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시에서 생활평행시설도 함께 유치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이 부족해 가까운 다른 도시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시설도 부족합니다. 시립 의료시설과 종합체육관 그러니까 2개를 요구하네, 맞지? 하나도 아니고 2개야. 이렇게 일단 요거는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푸른시 관계자가 지금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되니까 이미 파악하고 있으면 알아.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육관 건설은 비용과 용도에서 부정적입니다. 가까운 사랑구의 종합체육관도 만성 적자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초록구민도 사랑구의 종합체육관 충분히 이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육관을 안 짓겠다는 얘기지. 다만 시립의료병원 현지 시설을 납부하여 이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시에서도 초록구의 의료시설을 이전하는 걸 우선순위를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럼 이쪽으로 하겠다. 좀 낙후된 거니까 이쪽으로 우선하겠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관계부처의 협의와의 결정을 사용으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보겠습니다. 약간 확답은 아니야, 맞지?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만약 관계부처의 반대로 시립의료병원 이전에 불가하는 결론 나왔을 때는 시에서 대학병원 규모의 의료시설 설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추모공원 건립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이전까지 안 되면은 저 정도까지 또 허가하는 걸 해줘요. 다른 병원 좀 짓게. 좋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협상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상 이제 만약 이제 시험에 들어간다면 요거를 별표 치고 이 내용을 머릿속에 암기해두는 게 좀 좋습니다. 결국엔 그 글의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 화장실 시험 추후 건립한다, 노출 최소한다, 지하하여. 그 다음에 최소하고 15기 1일 각 6회 이하. 그 다음에 500m 환경 지속 간직하고 가동 횟수 감축한다. 만약에 발생하면. 그 다음에 병원 이전하거나 아니면은 대학 규모 이상의 의료시설을 설령 허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관은 안 짓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대학병원을 꼭 대학병원까지는 아니고 대학병원 한 규모 이상 정도. 근데 충대 대학병원 정도. 시립의료병원은 사실 우리 대전에는 시립의료병원이 없죠. 사실 다 만성 적자라 시립의료병원은 사실 요즘은 다 없어지는 추세이긴 해요. 또. 시립의료병원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약간 공립병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립이니까요. 그래서 대구에도 이런 병원이 있었는데 계속 적자가 돼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죠. 지금 충대에도 충남대학병원도 지금 충남대학병원은 괜찮은데 지금 세종시 하나 적자 나갔죠. 그래서 거기가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충대 이쪽 여기서 벌어서 지금 세종시에 있는 그 적자를 메꾸고 있어. 근데 왜냐면 상식적으로 세종에 있는 사람이 충대병원 가겠어? 그냥 서울로 KTX 타고 가겠지. 그나마 이제 충대병원은 대전에서 제일 알아주니까 글로 가죠. 네, 세종에 있는 충대대학병원이 또 있어. 약간 이제 분점 같이. 저희 동생이 이제 충대대학병원 행정 거기서 일하고 있어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병원비 다 벌면 거기 적자를 다 메꾸고 있고 거기는 사람이 없대. 저 지금 심각해 사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진짜 뭐 심각하거나 이러면 KTX 타고 서울로 가면 되니까 삼성병원, 뭐 아산병원 이런 데 갈 거 아니야. 그나마 이제 충대는 저기는 또 알아주니까 막 오는데 세종은 분점인데다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 좀 건양대는 그래도 좀 잘 되잖아요. 거기 건양대는 이제 뭐 논산이나 이쪽에서 막 넘어오시니까는 또 괜찮고 건양대랑 충대는 괜찮은데 세종병원은 문제지. 그 질 필요가 없는데 그 도시를 이제 자치시니까 뭔가 이제 구색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금 충대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밥값을 막 5,000원 받는다던데 직원들한테. 그래서 종이컵도 요즘 막 통제하고 이런다던데 막. 진짜 돈이 없나? 네,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렵지 않고 자 327페이지 한번 보죠. 327페이지에 여기 지금 참고자료 보면은 협상과 토론, 토의 비교이지. 여기 좀 별표를 쳐주세요. 협상과 토론, 토의 비교 이렇게. 여기 보면 자 협상은 경쟁적 협력이야. 그러니까 경쟁하긴 하지만 자기 의견을 더 표현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무조건 하려고 하면 양보도 해야 돼. 그러니까 협력. 토론은 무조건 경쟁. 토의는 경쟁하는 건 아니지. 이거는 계속 협력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차이점들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기억해 주면 틀리진 않을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게 시험에 들어가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강조하시지는 않을 스타일이셔가지고 조금 애매하네요, 맞죠? 네,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참 아까 우리 본문에서 쓱 지나갔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자 여기 조정학이 있죠, 여러분. 자 321페이지. 여기가 지금 조정학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요 말도 좀 기억해 주세요.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상호 검사의 입장처럼 좁힌다. 조정학이고 그 다음에 아까 참 여기 시작하기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너무 이게 현수막이 커가지고 그냥 지나갔네. 시작하기. 자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가능성 확인한다. 요거.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인지, 어디서 조정인지, 그리고 어디서 해결인지를 봐주세요. 그래서 해결하기는 타협과 조정으로 최선 해결점 알고 합의한다. 여기 합의한다에 별표를 치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사실 어렵진 않은데 막상 시험 나와서 문제 풀려면 약간 헷갈려. 그래가지고 의외로 많이 틀리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잠깐 좀 끊고 이제 좀 쉬었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